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 돈 되는 경제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 한번 들어보는데 이 보니까 어느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어느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6월에는 몸살 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네. 성대 결절까지 왔다.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지방에서도 뭐 젊은 층 위주로 빨리 팔고 서울 가자. 뭐 이런 분위기여서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과장인 걸까요? 실제 이런 걸까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보실 테니까 예. 일부는 이런 현상을 직감하고 계실 것이고 일부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우리 동네는 전혀 반등하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경험을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일들은 실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은 상승 반전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저는 작년부터 표현하기를 비대칭화라고 했거든요. 비대칭화.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트렌드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거래가 뒷받침돼서 가격의 상승 반전이 있는데 예.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는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야기된다. 비대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그 전망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예. 60주 이상, 61주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가까워지는 그런 구간에 이제 내 집 마련 수요도 반등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천 건을 초과했습니다. 네. 3년 6개월 만에 처음 7천 건을 초과한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매매 가격이 1주당 전주 대비 0.28% 상승하는 겁니다. 예. 전주 대비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매매 가격도 0.05% 전주 대비 상승하는 0.0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와닿지 굉장히, 않는 네, 흐름이죠. 그냥 큰 폭으로 그리고 이제 오르고 있다는 전국 거. 매매 가격에서 서울 매매 가격을 뺀 채 네. 나머지 집값의 상승세를 만약에 추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몇 해 전에 집값 급등기 저희가 한번 다 보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21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뭐 불장이라고들 하는데 뭐 보니까 지금 거래량까지 터졌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근데 당장 공급 확대도 좀 불가능해서 앞으로 그러면 더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르는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국민께서 소위 이 포모 현상이죠. Fear of missing out. 네. 대세 상승장에 나만 열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 예. 그런 공포감으로 기존의 내 집 마련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으로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예. 또 기존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로 나서는 거 뿐만 아니라 네. 여력이 안 되거나 생각이 없었던 계층도 나 포모 현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어허. 이른바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굳이 벼락거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움직임이 바로 패닉 바잉, 충동 구매로 또 연결되는 몇 해 거예요. 전에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세제도 자체가 아무래도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로 자기를 구획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더 몰리는 것이고 신축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좀 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는 오르는데 또 어디는 오르지 않는다. 왜 안 오르는 거야? 네. 이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왜 그렇다고 봐야 네,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2주택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신축의 이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축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싸진 시멘트, 비싸진 철근, 비싸진 인건비가 반영된 집값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축을 선호하는데 신축 가격은 높게 인플레 현상으로 높게 작용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격이 또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다른 가격이 지금 추이가 나가고 그 있습니다. 중에서도
소위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 가격이 높게 치솟는 현상이고 전 고점을 회복해서까지 그렇네요. 나타나는 2021년 가격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새 아파트가 아닌 구축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선호하지 않는 성격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비대칭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네. 이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인데 사실 어떤 분은 오르길 바라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오르지 않았으면 바라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시책이 실효성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효성을 찾기란 좀 어렵겠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라는 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종이야 오늘 만들면 오늘 공급할 수도 있지만 예. 아파트라는 것은 이 과정이 있어요. 인허가를 받습니다. 네. 인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대략 3년 정도 만에 아하. 분양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23년, 24년 부동산 PF 부실과 여전히 고금리인 상태와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건설을 인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인허가 받을 의지도 없을 것이고 네.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급은 3년 후에 나타날 것인데 지금 당장 이 매매 가격의 반등세 이런 흐름에 어떤 안정화를 찾기 위한 그런 정책까지로 확인할 수 없고 네. 또 이 정책을 확인해 보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주택 네. 공급 부족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공급 대책이 2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그 대응책은 아니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점차 올라가면서 이 많은 분들 좀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비싼 네. 돈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좀 저렴한 뭐 경기도권이라도 나가봐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할 텐데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망설이는 분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이고요. 예. 아마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 오름세가 실제 나타날 지역이 있고 아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는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지만 의사결정을 돕는 그 배경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먼저 작용됩니다.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그게 중력처럼 작용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주 수요나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상승 전환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동산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러분의 거주 위치나 구매 여력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분석해 주셔서 부동산 흐름 읽는 데 시청자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후보, 김민정 후보, 당원 제27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끝을 냈습니다. 자, 미래의 권력이
소위 윤심을 눌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이런 분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당대표 1일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행보를 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새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로서 첫 직무를 시작했죠? 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신임 지도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62.84%를 득표했습니다. 선거 막판 공소 취소 부탁 발언 논란에도 2위 18.85%를 득표한 원희룡 후보와 3배 넘는 차이로 압승한 건데요.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생산적인 당정 관계,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대표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만찬에선 당내 화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이어 어제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수고했다, 잘 해보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수사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최혜병 특검법 등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자, 관련해서는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다시피 이제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숙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윤한 갈등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또 염려하지 않으시게 잘하겠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이 행사장에서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네, 가수 이승철 씨의 2년 노래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인연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은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관계 회복 가능합니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또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까? 관계 회복 그러면은 이제 좀 막연한 것 같고 예. 신뢰를 없다는 관점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신뢰가 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는 신뢰를 좀 제고해야죠. 그래서 여당과 이제 지금부터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여당에 대해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나 문제 제기했다 이런 걸로 끝날지 몰라도 네. 앞으로 여당 대표로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면 대통령실의 정책적인 조언이든 뭐든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게 성과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을 합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정책이 실제 진행이 안 되면 그건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전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대통령을 설득하든
압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실제 결과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후보자 시절에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거는 방법이다, 수단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의 취지에 비춰보면 본인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조언, 논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뭐 그리고, 당선 예. 직후에.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수석이 다시 한번 오고, 예.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낙선자 유료 모임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조만간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단독 회동 비슷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3일 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에다가 이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더해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뭐 단독 내지 2대2 정도의 만남 자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그러면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도. 네. 오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단독 회동을 할까? 아니, 오늘도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짧게라도. 그리고 예. 짧게 얘기하면서 뭐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자든가 이런 거를 논의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그런 얘기를 당정 관계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게 목적입니까? 그걸 왜 하는 거죠? 그거는 변화와 지지, 변화와 국민의 지지를 위해서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국민의 지지가 획득이 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차별화라는 말에 집착해서 차별화 자체가 또 목적이 돼버린다면 본인은 궁지에 빠지겠죠. 그 차별화도 관계 회복도 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죠. 국가와 국민 그리고 그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이 목적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이 목적에 이탈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쓰는 사람을 국민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패로 규정해요. 윤 대통령이 참패다 전당대회에서는. 예. 오죽하면 당원들이 그랬을까요? 왜 사랑의 매를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애정의 매를 왜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윤 대통령이 돌아보셔야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난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최근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인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공개 조사 혹은 뭐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조사 받았어야 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공개 소환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공개적으로 소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민주당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이제 비공개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공개 소환 자체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포트라인 세워놓고 하는 거. 근데 비공개 소환을 하면은 공개 소환 방식으로 그런 운용되는 경우 많이 있죠. 기자들 분이 아시고 나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알고 취재하죠. 네. 어쨌든 어제의 그 논의 대상은 아마 그 장소 문제 같아요. 장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이 말 방식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대면
소환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난한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고 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니까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런 방식의 소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게 검찰을 약간 비난한 듯한 그러니까 약간 나눈 것 같아요. 소환에 응한 것 자체 높이 평가한다. 네. 그런데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민적 눈높이를 검찰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서 수사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수사팀인지 그게 검찰총장인지 수사팀인지 중앙지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뒷부분은 정치적인 멘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네. 표현이 사실 총선 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써서 굉장히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네. 왜 국민 눈높이에서 하라는 거냐라고 그 표현 자체가 국민 눈높이인데 다시 한번 나와서 그래서 오늘 또 만나게 되는데 네.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걸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에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게 민심이다. 전당대회 국민 눈높이가. 그렇죠. 전당대회 참패까지도 맞이하신 거예요. 왜냐? 당원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변화 없이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당의 실패, 우리 미래의 실패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검찰의 수사,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사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정치적 후폭풍,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정함으로써 이 수사에 대한 상징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봐주기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혜 수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겠습니다. 검사가 그걸 수사한 검사가 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사표 낸다고요? 누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알아주면 사표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항명입니다. 항명.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권력 오만한 거죠. 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게 국민의 지지가 회복되면 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내지는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공감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배려 있게 행동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패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상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해석의 영역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마치 지지하지 않고 뭐 패하길 바랬다라는 취지의 참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저 수사 관련해서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왜 거기 가서 조사를 받도록 해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모든 사건에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권양숙 전 그 여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지검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앙지검 중수부 올라가서 받지? 이럴 수 있어요. 국민적 시각을 모두 반영한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수사팀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저 수사팀 입장에서 보시죠. 그러면 아니 조사는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안상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임의 수사예요. 피신 조사라는 게. 그러면 오지 않아서 체포영장 신청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사팀 같은 경우에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수사를 한 거예요. 결과물을 얻어냈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동훈 대표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보자. 이 네. 방식은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수사팀을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팀을 지금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수사팀이 잠깐만 말이죠. 예. 항상 좀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사팀이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사하면 안 된다. 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1사차장이나 중앙지검장이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조사해라고 해서 외압을 행사했어요. 이거를 이원석 총장이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사팀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들이 부장검사가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팀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짧게 덧붙이시죠. 예, 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 제가 참패라는 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 의미는 한동훈 후보에게 패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당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인의 뜻대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 전당대회에 표출했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들은 표출 안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표출됐다고 다 느낍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의사가 참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현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현실 고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죠. 특정한 피의자나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고려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가서 체포영장에 가서 모시고 와야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왜 거기 가서 받으시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수사팀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근데 영장을 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 수사팀을 왜 그걸 비난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분리해서 비난해야죠. 네. 왜 그렇게 거기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라고 해서 그건 특혜입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의 수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면 왜 비난을 하겠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부터 2년 동안 수사했던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네. 그거를 일관된 잣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도 비난해 왔다는 점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룰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시 당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강한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죠 현재는 작심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예상을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근데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지선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윤핵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녁 약속 잡다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아하. 예, 비싼 밥 사주시고 이랬어요. 어. 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버리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현재 개혁신당 의원인데 뭐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시즌 2가 나올 거라는 뭐 그런 우려도 있고 이제는 다를 거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 서운할 수 있죠, 본인이. 그러나 저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본인 입장에선 서운하지만 어쨌든 권력 투쟁이라고 보게 되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반응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어떤 상황에 있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그 반응이 과했는지 안 과했는지는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무턱대고 어떤 반응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조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더라. 그러면 그 반응이 만약에 부적절하다 싶으면 뭐 반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액션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대표, 저 때는 야당의 대표였잖아요. 처음에는 야당의 대표에서 여당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당의 지금 대통령이 다소 지지율이 떨어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성과를 같이 이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축출하려고 한다.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원이나 국민이 그 용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때 시절과는 약간 다르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김상희 부대표님께는 이런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준석 그 전 대표 시절에는 어떤 최고위원 구성에서도 본인의 우군이 좀 적었었는데 네. 이번에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우군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위원 몇 명을 네. 보고 또 지명도 할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좀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겠다. 네. 뭐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예전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예전과 많이 다른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당내의 우군
특히 지도부의 우군이 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확보가 됐다라는 게 다르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성공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있었어요. 대통령 지지가 더 높았다. 그렇죠.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 지금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어디로 가 있냐면 변화에 가 있습니다. 변화가 돼서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이거에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가 있어요. 네.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좋은 역할을 이제는 지금도 기대하느냐? 아니죠. 변화를 기대하죠. 대통령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먹힐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행보를 간다면 여전히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공격과 어쨌든 공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좀 선두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또 조국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 삼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다음에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끝을 냈습니다. 자, 미래의 권력이 소위 윤심을 눌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이런 분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당대표 1일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행보를 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새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로서 첫 직무를 시작했죠? 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신임 지도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62.84%를 득표했습니다. 선거 막판 공소 취소 부탁 발언 논란에도 2위 18.85%를 득표한 원희룡 후보와 3배 넘는 차이로 압승한 건데요.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생산적인 당정 관계,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대표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만찬에선 당내 화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이어 어제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수고했다, 잘 해보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수사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최혜병 특검법 등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에 거꾸로 놓여서 방치된 그런 다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5살 어린이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이 5살 생일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어제 끝내 좀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트에 거꾸로 놓인 채 방치된 5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끝에 숨졌습니다.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이 태권도장에 간 A군이 이 태권도 관장이 매트를 돌돌 말아서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에서 20분가량 방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고가 접수된 게 7시 40분경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30대 태권도 관장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관장이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장난을 하다니요. 어쨌든 이 부모님, 조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아이가 뭐 꺼내달라, 살려달라고 했다는데 관장이 뭐 아무 조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네, 뭐 CCTV와 이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관장은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다음에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데요. 이 점에서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범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본인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이가 꺼내달라고 고통 속에 소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동네 뭐 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도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직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쨌든 이 5살 아이 이렇게 보낸 부모 심정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뭐 부모는 이제 사건 당일 오전에도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왔을 정도로 멀쩡한 아이였는데 이제 이런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황망할지 사실은 가늠이 되지도 않는데요. 이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부모는 이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가까스로 정신줄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부모들을 사실 더 화나게 하는 건요. 이 관장이 이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합의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잘못을 이제 뭐 100배 사죄해도 사실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처벌을만 두려워해서 이제 합의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가족들은 또 한 번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네, 정말 어떻게 좀 가늠도 안 됩니다. 아이가 저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이 관장 검찰로 넘겨질 당시에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빨간 매트 채워놓고 위에다가 5, 6살 되는 아기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이 예뻐하던 아이였다라고 관장이 얘기하는 거 저희가 들었는데, 근데 장가 기자, 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이 태권도장 그대로 바로 매물로 내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 금전적인 손해라도 좀 빨리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던 걸까요? 뭘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 CCTV나 자신의 SNS만 이렇게 지운 게 아니라요. 도장도 급금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중계글을 한번 봤더니 인수인계를 관장이 직접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겨우 사흘 만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급하게 팔려고 했냐면 상가를 계약할 때 통상적으로 오가는 권리금도 없다라고 이 중계글에 적혀 있었고요. 또 이 태권도장에는 관장 외에 다른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부모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충격에 빠진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만 적혀 있을 뿐 사건 경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 사과 뭐 이런 건 없었다는 거네요. 네, 한숨이 좀 나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어쨌든 이 우리 곁을 이 5살짜리 아이가 떠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장 혐의도 바뀌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관장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중상해죄입니다. 중상해죄라는 건 이제 상해를 저질러서 질병이나 그러니까 난치나 불치의 질병을 초래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떠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적용된 혐의가 바뀌는데 아동학대 치사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당한 처벌도 그렇고 사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신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얘기인데 자, 어제 3차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계속해서 인정 안 하시는 그렇죠. 그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떤 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보여드릴게. 고소인들이 그 몇 년간 저를 공갈한 증거가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한 고소인 측과 고소인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그렇고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 그들이 몽땅 모여서 모의한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한테 돈이 있다. 저 봉사하는 사람한테서 돈을 뜯자. 이렇게 모의한 자들이 꾸민 일이야. 나는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 네, 허경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의 신도들한테 상담을 핑계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이런 혐의인데 장가 기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오후에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계가 허 대표를 3차 소환을 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 대표는 경기 양주시 소재에 있는 이 하늘궁에서 종교 행사 도중에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치유라는 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허경영 대표 무릎에 앉게 하거나 아니면 이 허경영 대표 자신을 안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손으로 스캔을 싹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만져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가슴을 네, 그리고 종교의식을 하기 전에 뭐 영상 촬영, 녹음 등을 금지를 했고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이 허 대표 측은 당초 이 치유 행위들이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안수기도와 좀 비슷한 유사한 행위고 실제 하늘궁에 오는 분들의 주 목적은 이 허경영 대표의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온다고 했거든요. 자, 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방문자를 성추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하늘궁 측에서는 이 고소한 여성과 그리고 남성들이 이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 하늘궁과 관련한 이권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또 고소인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변론을 맡은 고소인들 중에는 1,000억이니 2,000억이니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떤 금전을 요구를 한 사람도 없고. 자, 어쨌든 이 허경영 대표가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꾸민 짓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가 기자, 근데 이 피해자 측에서도 어제 허 대표를 좀 명예훼손 혐의로 좀 추가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이 1,000억에서 3,000억 원 등을 달라고 이렇게 공갈 협박한 측이 괜히 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이 상황을 허경영 대표 측에 좀 불리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들은 또 자신들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허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추가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좀 팽팽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너무 명백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사실 대질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이제 만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보는데요. 이제 다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2차 가해 우려가 때문에 대질조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대질조사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인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CCTV라든지 다른 물증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사건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자, 저희가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서 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 유튜버 구제역 등 이 사이버 레커라고 하죠.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장가 기자,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5일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 이 구제역 그리고 주작 감별사 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지난해 2월에 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과거를 폭로하겠다면서 이 쯔양을 협박해 모두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인데요. 네. 쯔양이 15일에 이 두 사람을 고소를 했고 검찰이 18일 유튜버 구제역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대면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요. 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검찰이요, 이 사이버 레커 이 유튜버들한테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요,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간신문도 굉장히 이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일단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데요. 일단은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또 이송된 지 3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라는 것 보면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검찰총장까지 건데요. 지시했다고 하죠. 네, 뭐 사이버 레카들이 뭐 저지르는 범죄라든지 이 심각성에 대해서 검찰도 충분히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이버 레카들의 2차 가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적인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 4년간 이 유튜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 뭐 이런 사례들 좀 보니까 대부분 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번 것도 뭐 처벌 수위는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사이버 레카는 유튜버들이 저지르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병폐에 비해서 사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4년간 이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 유튜버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19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들은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형이 나온 거지 명예훼손만 따졌을 때는 한 명만이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벌금형이었고요. 또 벌금형의 수위는 사실은 평균액이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레카들이나 유튜버들이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허위 사실 영상을 배포하는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수익 때문이거든요. 수익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수익이 많은데 벌금형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오히려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수익을 얻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이런 행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좀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좀 구형까지 갈지도 한번 저희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장가 기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찌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자신의 정보를 넘긴 당사자로 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를 지목했는데 이 해당 변호사가 또 자신의 블로그에 또 입장을 밝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의 법조 전문 기자로도 취업을 해서 일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19일에 언론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자, 이 변호사가 찌양의 과거 이력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겨주는 일이 알려지면서 이 품위 손상 그리고 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고요. 이 변호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아서 좀 씁쓸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자신은 무료 법률 상담과 또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송 구조 활동을 하겠다면서 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 쯔양 측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변호사가 이 구제역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탈세 신세. 찌양이요? 예전에 찌양이 동대문에서 유흥업소 뭐 거기서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룸사롱? 예,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이
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홍보해달라는 이 최 씨 이 부탁을 거절하자 이 최 씨 전 의뢰인이죠. 이 전 남친 이 갖고 있던 찌양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이 구제역한테 흘렸다라고 하는 게 찌양 설명인데 변호사가 이 당사자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자료 막 넘겨도 되는 겁니까? 사실 안 됩니다. 굉장히 위법 소지가 많은데요. 일단 뭐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하나는 명예훼손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은 원래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야 되는 공연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에게 알렸잖아요. 근데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분히 성립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도 지금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법상 이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같은 경우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 누설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본인의 의뢰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찌양의 본인의 의뢰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설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밀 누설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이거를 위반을 했을 때는 징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인가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알려지면서 대한변협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고 수위는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좀 처벌이나 징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 기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버 관련돼서 이 찌양 협박한 의혹 받고 있는 유튜버 저희 또 많이 다뤘습니다. 카라큘라라는 데인데 사건 많이 다뤘죠, 그분이. 근데 이 모든 영상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무슨 유튜버 은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직접적으로 뭐 찌양에게 연락을 해서 뭐 돈을 달라 이렇게 협박한 건 아니지만 찌양의 과거를 빌미로 이 협박해서 이 돈을 뜯어내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재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에서 이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이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을 받아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는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기관 조사에 열심히 임하고 또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라면서 이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고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상들은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유튜버를 은퇴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고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떠올랐죠. 그런데 이 해리스 부통령 최근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3%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10%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선 엄청나게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구도는 자연스럽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접전으로 잡혔는데요. 미 의회 여론조사 전문 매체는 이대로 해리스가 대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전했지만요. 트럼프 측은 일시적인 여론조사 바람이라며 결과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을 누가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네요. 가격 비교는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매개체 역할까지 해주는 전자상거래 업체. 그런데 최근 몇몇 전자상거래 업체가 정산 지연 사태에 휘말리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이 지연되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항공권 티켓도 쓰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 휴가 날짜가 다가온 고객들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강제로 항공권과 상품 구매가 취소됐습니다. 업체 과실로 소중한 여름 휴가를 잃게 된 건데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환불금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연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요. 전자상거래 업체엔 카드 정보부터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있는데 정산 지연 사태를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건지 하루빨리 업체들이 논란을 종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